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정부 주요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94번이나 부동산 통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이 예상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이 건설사 자금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은 빠져 반쪽 대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3사가 13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수주 결과에 따라 조선 3사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 여부가 한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어느새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환율까지 출렁이면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상을 넘어선 유가 상승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이 예상치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반등하는가 싶던 백화점 매출액이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할인점 매출도 1년 전보다 8% 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 모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겁니다. 8월 단체 관광 재개로 유커 귀환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오히려 꺾였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잠잠해지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듯하던 내수가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며 2달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매출이 줄어든 것도 늦은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추석에 대한 어떤 구매 수요가 8월 달에 작년에 선 반영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지금 9월 말 10월 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기며 연중 최고점을 찍자 고물가 공포는 다시 엄습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유가가 뛰고 있어요. 유가가 뛰면은 중간재를 만드는 곳이나 최종재를 만드는 곳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가를 이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우리 물가는 지금 주택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 보이지만 3%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치솟는 기름값과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에 물가 경로가 하는 예상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 다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10월 이후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카드를 꺼내들며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해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집값 통계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서 무려 94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협박도 있었습니다.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사원은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까지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통계는 정책이 위반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근거입니다. 또 경제 주체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객관성과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 중국이 내놓는 의심스러운 통계를 두고 뭐라고 떠들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 급감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공급자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재개발 현장.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삽도 뜨지 못한 채 4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비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건설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대비 30% 하락했고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의 경우 54% 급감했습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2년에서 3년 후 공급 대란이 벌어져 집값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 이르면 20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 중입니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600곳인데 이 가운데 10%가량이 사업 진행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한 PF 만기 연장을 통해 일단 자금 숨통을 트게 해줄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좀비 사업장이 속출하지 않도록 PF 금융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금리의 PF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질의 PF는 수를 늘릴 수 있는 PF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PF 사업장만큼은 금리를 동결해 주거나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6월 말 2.17%로 크게 뛰었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관리 대상 사업지 중 77%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처럼 시장 영향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핀셋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국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곳들,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분양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요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공급 대책은 건설사들의 돈맥경화를 뚫어주는데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2,262실. 지난해 대비 6분의 1, 2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풀자 투자 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며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도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방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전망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을 줘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미분양 재고가 상당한데 이를 활용하면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당장 시장에 이제 신축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고 세금이라든지 대출 쪽에서 우대를 준다면 이 공급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당장 일정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수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봤자 돈이 되는 곳에만 집을 짓는다면 공급이 늘기는커녕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서 좀 수요를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 270만 가구 공급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100기를 든 정부. 추석 전에 나올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선물이 될지 빈 보따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었던 조선업이 간만에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 3사가 13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주 결과에 따라 올해 수주 목표 달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조선 3사 올해 참 수주 소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목표는 현재 좀 얼마나 달성한 상황입니까? 네,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지난주 암모니아선 4척을 수주하면서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159억 4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101%를 채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목표치의 66%, 하나오션은 21%를 채웠습니다. 네, 하반기에 남은 이 대형 프로젝트 13조 원짜리 카타르 LNG선 수주가 가장 큰 관심인데 1차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수주를 했고 이번에 2차죠? 네, 카타르 에너지가 LNG 운반선 40척을 건조하는 2차 발주를 할 예정인데요. 발주 소식이 지금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업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아직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하나오션은 김동건 부회장이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스텍에 참석을 해서 직접 선박 세일즈를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카타르에서는 이번 2차 발주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네, 결국 이제 2차 발주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수주하게 될지가 관심인데 현재 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차 발주 때는 국내 조선 3사가 전체 65척 중에서 54척을 수주했었고요.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LNG선 중에서 90%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번 카타르 LNG 선에서도 기업별로 전체 40척 중에서 10척씩은 수주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주 물량보다 중요한 게 가격, 성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 수요가 늘면서 운반선 성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조선업의 수익성 지표인 신조성가 지수는 올해 들어 계속 올라서 지금 2008년 말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1차 발주 때는 한 척에 2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엔 2억 4천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0척을 수주하게 되면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원의 실적을 추가하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삼성중공업은 목표치에 근접하게 되고 하나오션도 50%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중국 조선사가 이 초대형 LNG선 분야에서 뭐 국제 인증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 수주에는 뭐 영향이 없는 겁니까? 네, 카타르가 이번 2차 수주에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초대형 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초대형 LNG선 건조는 그동안 우리나라만 해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조선사가 이번 싱가포르 가스텍에서 글로벌 선박 보증 기관으로부터 초대형 LNG선에 대한 개념 인증을 받은 겁니다. 네. 중국도 뭐 카타르 LNG선 수주를 노리는 건 거죠.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건조 경험 등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오늘 통신 3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통신사들에게 요금 인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혜린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오늘 간담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에게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남녀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노소 또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 첫 행보로 이 원장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과 사회 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간담회 첫 타깃을 통신업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체계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돼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쓴소리를 하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주문에 통신 3사 대표는 인프라 투자 비용과 통신요금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점토서 리튬 가치 상승 대 단발성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맥더민 칼데라에서 최대 4,000톤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특히 포스코 스틸리온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까지 겹치며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월 진달리와 맥더미 점토 리튬 프로젝트 상용화 공동연구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며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점토층이 발견된 곳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선 호수나 광석을 통해 채굴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점토를 통해서 리튬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2분기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를 통해 점토 리튬 등 비전통 리튬 7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가 언제 생산해서 또 얼만큼의 돈을 벌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이슈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요즘 화제로 급등했던 로봇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은 비투 쏠린 로봇주 급락 어쩌나로 준비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에 연일 급등했던 로봇주가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400%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 가까이 추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 중인 SPG도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빚이나 로봇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향후 추가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물량이 대거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주가 하락으로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이는 종목 하락과 또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9월 들어 로보스타와 유로메카의 신용융자 잔고가 20% 넘게 증가하는 등 많은 로봇주의 신용융자 거래 잔고가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이미 주가가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신용융자 잔고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로봇주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땡큐 인적 분할로 준비해봤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방끝인데요. STX 그린로직스가 주가 상장 재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존속법인인 STX는 글로벌 B2B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고 신설법인인 STX 그린로직스는 물류, 해운업의 전문성을 키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TX 관계자는 이번 인적
분할은 각각의 고유 영역에서 전문성과 성장성을 추구하며 기업 및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판단에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를 직접 미식 경연대회에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궁금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아무래도 좀 맛이 더 좋다고 그래야 되나? 완벽히 새로운 제품이에요. 글루텐도 없고 건강에 좋고 영양도 더 고르게 돼 있고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미국 IPO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있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주가가 상장 첫날 25% 급등하며 성공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545억 달러에서 652억 달러로 우리 돈 87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증시 상장과 함께 단숨에 제2의 엔비디아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선 ARM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ake the alternate scenario. If it goes down from here, it's not because the business isn't great. We all can agree the business is great. The only reason it would go down is because of valuation concerns. 월가 일각에선 450억에서 500억 달러 수준이 ARM의 적정 가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ARM의 종가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120배로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의 108배보다도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8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RM의 경우 안정적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을 기록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ARM은 모바일 반도체 점유율이 90%에 달하지만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하는 등 최근 스마트폰 수요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ARM 주가의 악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ust their exposure to China, 25% of their revenue is in China, and with the tensions there, I think that's concerning for me. 이 밖에 지난 2016년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한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따라서 ARM의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전문 바이오 벤처 티움바이오가 계속되는 적자 속에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을 자신하고 있지만 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움바이오는 최근 투자자의 조기 상환 청구 요청을 받아들여 115억 원을 갚았습니다. 2년 전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현금 상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티움바이오는 4년 전인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5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데다 기술 수출 성과도 확보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7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오히려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 순손실만 230억 원에 이릅니다. 투자자들이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2년 전 주가는 2만 원대를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는 7천 원대. 조정된 전환가액 17,850원에 비해 현 시세가 절반에도 못 미치자 조기 상환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상한으로 현금성 자산은 6월 말 270억 원에서 현재 150억 원으로 크게 줄며 유동성은 더 악화됐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환사채 상환 요청이 더 들어온다면 올 연말 결산 때 고비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티움바이오는 또다시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김은택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일지 채권 발행일지 그 방식은 미정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